현재 시각 8시 30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연초 새해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힘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 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도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바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새해 들어서 3일 동안에 3거래일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8%로 제일 많이 오르고 네. 역시 그 다음에 작년 1등이었던 우리 코스피가 2등 은메달하고 있네요. 7.4%. 일단 튀르키예, 덴마크, 대만, 필리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홍콩,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한국 코스닥, 포르투갈. 그러고 나서 다우지수 나옵니다. 네. S&P하고 나스닥은 저 밑에 있고요. 1.4%, 1.3%. 금년에는 오히려 우리가 항상 미국부터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딴 데가 더 좋네요. 예,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 예, 아니 이럴 반도체 때 하나. 반도체 종목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무슨 어디서 봤더라 댓글 중에 거지 같은 종목에 물려서 이 장에서도 나는 속이 타들어간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거지 같은 예. 종목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서도 맞아요. 속 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그래서 손절 하는구나 전문가들이.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 맨날 나와서 말은 손절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들어가고 자시고 할 그게 총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머니랩 도움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고 시장 참 재밌죠. AMD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어제 썰을 풀었는데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비중을 차지한 두 종목은 오히려 빠지고 마이크론 올라가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게 이제 뭔가 메모리 스토리지 쪽으로 확실히 네.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예. 퍼지면서 주가도 그러니까. 좀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면 늘 나오는 레파토리가 우리 방송 같은 데서 뻔하잖아요. 네.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엔터주와 무슨 화장품주, 미용기기 네. 그리고 게임주도 한번 어제 그 와중에 죄다 빠지네요. 그쪽이. 예, 그런 예전에 시장,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지금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또 시대인가 싶기도 하고. 반도체 쪽인가 봐요. 그냥 뭐니 오로지 해도. 반도체네요. 예, 근데 여기다 마이크론 치고 올라온 속도도 무섭습니다. 좀 겁납니다 이제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이 70%라고 합니다만 마이크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예. 저 1월에 5천 관람했을 때 그때 마구 비웃으셨죠? 누가요?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예.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불안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예,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해바뀌고 처음 뵙네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번 저희 둘이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식당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만담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한번 송 대표님께서 지금 연초 이후 증시 뉴욕 증시부터 아까 소장님께서 코멘트한 중에 그 단어 가장 제가 그 심정적으로 동의한 게 네. 겁난다 이 표현. 겁난다. 예, 이게 딱 그 느낌이 작년 9월, 10월 요쯤에 느꼈었던 매일매일 올라가던 그때의 장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연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이게 이제 너무 원래 이게 처음이 너무 좋으면 또 이게 빨리 식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장을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그게 다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짧게 본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20-30년 이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파르면 나중에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그 소위 이제 아까 쭉 읊어주셨던 신흥국들의 장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글쎄, 다녔지만 그러셨어요. 예, 그것이 네. 진짜로 이렇게 빨리 현실화되네요. 예, 네. 급격하게 반영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는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가별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연초에 빠르게 올라가는 게 뭔가 이제 저평가, 뭐 가격 메리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이것을 만들어준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도의 장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다. 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놓고 봐도 말씀드린 거 우리가 원래 작년을 복귀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이익 성장, 저평가, 그다음에 약달러 뭐 요 세 가지 예. 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른 그래프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와 봤는데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게 반비례인데 이게 지금 X축은 보시면은 우측으로 갈수록 비싼 거고요. 좌측으로 네. 갈수록 싼. 그러니까 소위 PER입니다. 이제 소위 예상 PER. 지금 X축이. 예, X축. 지금 네. 이렇게 가로축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왼쪽으로 갈수록 싸지는 종목인데 지금 세로축, Y축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위 작년 한 해 동안 US 달러 기준으로의 수익률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과가 좋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과가 낮습니다. 점의 표시에 이제 나라 이름이 안 쓰여져 있긴 하지만 저 맨 위에 있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왼쪽에 맨 왼쪽 위에. 제일 네, 위에.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나라가 결국은 상당히 우리가 저평가가 돼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우리 예상 PER이 뭐 10배, 11배밖에 안 되니까 보니까 워낙 지금 주가 상승 폭만큼이나 지금 이익 개선 폭들이 그 소위 이제 리비전이라고 그러죠. 예상 수익을 계속 지금 상향시키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상당히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도 지금 사실은 연초 대비 지금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특정 업종의 지수니까 제외하면 네. 우리나라 사실상 또 1등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정말로 저평가에 대한 그래서 투자자들이 확실히 이제는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비싸도 명품주 우리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비싸도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저평가돼 있는 데서 고르려고. 왜냐면 이제 비싼 데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큰둥 이게 계속 가겠어?라는 생각. 그럴 바에는 이제 세상은 넓고 싼 주식은 많다라고. 물론 이제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저평가 국가에 대한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게 종목별로도 좀 나타나는 분위기인 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약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에 마이크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올해도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도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위 성장주 가치주 예.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주란 게 사실은 원래의 가치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다. 가격이 그걸 반영 못하고 있다. 사실 그거를 플레이하는 게 가치주 플레이라는 거잖아요. 네. 가치주 투자. 지난 15년간 가치주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비웃음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야 지금 아까 말한 이제 물린 종목도 아마 가치주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다행인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 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니까요. 예. 사실은. 근데 모멘텀이 아직 안 온 거죠. 근데 통상 그 사이에는 성장주 비싸도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더 갈 거야. 이제 이것이 지난 14년간의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는 좀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금리입니다. 사실은 장기 금리 자체가 우상하면서 이제는 대체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이 부족한 때는 결국은 금리가 되게 낮았잖아요. 제로 금리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성장을 찾아서 성장주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지금 웬만한 데는 지금 미국은 10년물이 4%가 넘고 지금 일본도 3%가 우리나라도 3% 넘고 웬만하면 차라리 그냥 안전한 국채에다 넣어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해서 우량 회사채는 거기에
뭐 몇십 pp 더 주니까 그러면 우리랑 회사차 들고 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기본적으로 그 웬만큼 성장을 준다는 그런 것 갖고는 그 소위 이제 그럴 바에는 불안불안해하면서 그거 들고 가 그냥 난 가치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작년에도 한 두어 번 보여드렸는데 이 사이클은 크게 이제 군으로 나누면 미국 대 비미국 지역이죠. 그 다음에 스타일, 예. 성장 대 가치죠. 이 두 아하. 가지. 그 다음에 규모, 대형주다 중소형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갖고 지난 14년간은 미국의 대형주의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인 성장주니까 이 세 개가 시장을 쫙 이끌어갔는데 작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국 대신에 비미국, 뭐 우리나라, 유럽, 뭐 이런 데들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좀 바뀌는 흐름.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올해 지금 보면은 러셀 2000이 제일 좋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우리나라야 워낙 지금 반도체가 그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대형주가 지금 가고 있지만 코스닥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고 예.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흐름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의 흐름이 성장주보다 낫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금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의 그 소위 성장주 가치주 스타일 지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TSMC 두 종목은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아, 성장주 가치주 쪽으로요. 예, 사실은 여전히 너무 싸서 그렇고요. 예. SK 그 하이닉스는 성장주로 분류되는데 PER은 낮은데 PBR이 삼성전자의 한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한 2.5, 6배로 제 기억하는데 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치고 나가는 모습. 이것도 결국은 저 흐름 안에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모멘텀이 좋으니까 계속 치고 나가는데 제가 저평가 PBR 종목 중에 고배당 또 이제 그 안에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올해 내내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라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때 네. 가서 또 찾으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시차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이 큰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 이건 보시면 사이클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사이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치주 종목을 열심히 좀 찾아서 우리가 포트에 당겨놓고 이거 낚시하듯이 네. 어부의 심정으로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뭐 송 대표님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겁나게 오르는 이 지수 뭐 다 오르는 중에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일부 섹터의 이제 힘으로 지수만 겁나게 오르는 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사람 생각 비슷해요. 원래는 미국 안 빠진다. 한국은 더 안 빠진다. 왜요? 하면 기업 실적, 펀더멘털, 경제 상황, 경기 이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선거 얘기합니다. 미국도 중간 선거인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 아마 지방선거 전에 5천 찍을 걸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서 다들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에는 무조건 갑니까 미국은 실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달리 네. 예, 사실은 중간 선거 때는 미국 기준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중간 선거라는 게 뭐 딱히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게 좀 그 기간이 다 달라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간 선거 때 오히려 의외로 또 샥도 있었습니다. 샤크도 있었다. 예,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1929년. 네. 예? 1929년. 1929년이면 대공황인데. 예, 그때가 사실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시점들이 대부분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안에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192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총 작년 말까지니까 126년치를 평균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맞춰서 맨 왼쪽이 선거가 있는 그러니까 기존 대통령의 4년 차. 어허. 그다음에 뭐 재선을 하든 신임이 오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예. 네 구간으로 나눴을 때
통상 보시면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연히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요. 1년 차 때도 이제 대체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간부터 1년 차 후반부터는 재미없게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연말 그 2년 차 중간 선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의외로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이 우측으로 쭉 지속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뭐 시장 속성상 그 전에 일이 확 땡겨놨으니까 그렇죠. 뭐 일종의 기간 조정 성격도 있네요. 예, 그리고 저 안에 좀 섞여 있을 텐데 이게 재선은 의회까지 대부분 장악하고 있을 텐데 아하. 초선은 사실은 아직은 좀 뭐랄까요. 보통 미국은 웬만하면 2년, 4, 6년, 8년 그렇죠. 시켜주는데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장악력이 좀 약할 때일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오히려 잘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 전까지는 소위 긴가민가 뭐 이렇게 정책적인 효과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의 뇌피셜로 사실 해석을 한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실제로 126년 동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지수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그게 마무리되는 거의 4, 4분기 이후부터 이제 사실은 랠리를 시작해서 마지막 한 3년 차 정도 될 때 가장 큰 랠리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통념이죠. 네. 통념적으로 선거 있을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간 선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의회나 그 지방, 우리를 따지면 지선하고 섞여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섞여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다. 4년 주기 중에서는 제일 좀 밋밋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선이냐 초선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려고 화두를 앞에 이렇게 밑장을 깔았는데 이렇게 딱 잘 짚어주셨는데 예.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1950년도부터 75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평균적인 건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중심으로 봤던 그 중간 선거 기간을 볼 때 그걸 또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초선일 때하고 재선일 때, 재선일 때가 하늘색이고 초선은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네. 보면 격차가 꽤 나죠. 어.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그 4개 막대기 중에 제일 낮은데 중간 선거가.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초선 대통령들이 할 때가 제일 좀 안 좋았고 재선 대통령 때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재선 대통령들은 의회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이미 한 6년간 검증이 돼 있는 네. 그런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이 클리어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이제 불확실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굳이 이제 이거를 선거와 정치와 연결해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일까요, 초선일까요? 이게 사상 초유라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사상 초유예요. 이게 징검다리로 그렇게 대통령이 사이에 이제 공백기가 있어서. 예, 그리고 지금 의회를 장악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거고 지금 약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통상 이럴 때 저희도 많이 듣지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안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뭐랄까 그 인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 중심으로 이번 중간 선거를 치러야 돼 아니면 멀리하는 게 좋을까? 그 계산들을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으로 이제 역질문을 드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초선의 수익을 낼지 재선의 성과를 낼지 이것은 어찌 보면 트럼프의 사실은 그 의회 장악력 또 역으로 그 안에 기저에는 트럼프의 인기 소위 이제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의원들도 저 의회 쪽에 뭐 민주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공화당 쪽에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의원들 쪽도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그냥 안에서도 편을 가르죠. 예, 독단적으로 가고 있고 조금만 자기한테 반기를 들면은 그냥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갖다 쏟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바로 막 그린란드 얘기 나오니까 네. 진도를 빼도 적당히 빼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긴 합니다. 급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어쨌거나 이번에 지면 다 자기 책임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빨리 레임덕이 오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의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헌법상 추가적으로 3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많이 패한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 사실 그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고, 그렇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회를 장악하면서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대통령을 추가로 당선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음이 급한 게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방송용 멘트는 아닙니다만 사석에서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또 다들 그래요. 저기 뭐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가 지금 다음 또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계속 군불은 떼고 있는데, 뭐 두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들 또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죠. 첫 번째 이번 금년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갖다가 계속 다수당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수정 헌법의 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3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뭐 젤렌스키나 무슨 뭐 어디나 다 통하고 있는 그 그거 뭐라고 할까요? 비책, 전쟁. 예. 뭐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들립니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랄까 이제 이게 주식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이렇게 돈의 냉정함, 냉엄함, 상당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베네수엘라 그 국민이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었다면, 야, 우리는 시장에 아무런 글쎄, 그러니까 미풍조차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제 사실 이 정도면은 지난 주말만 해도 시장에 사실 태풍이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유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설레발을 떨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 영향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환율도 거의 안 움직였고 유가도 어느 쪽이야 싶어서 방향을 못 잡다가 네. 뭐 다시 이제 조금 이제 하락 쪽으로, 저는 뭐 브렌트 60불도 깨지나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유는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예. 뭐 이런 것이 분명 있었고, 중국도 사실은 비축유 수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유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 소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비축유를 크게 지금 못 쌓고 있거든요. 많이.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비축유를 쌓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비축유를 싸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조금이라도 비축유 쌓는 속도를 줄이면은 유가는 바로바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오히려 좀 미국 눈치보다 중국 눈치를 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걸 일단 보고 이제 현재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혹시라도 멈춰버린다, 뭐 이러면 사실은 유가가 막 폭등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게, 첫 번째로는 베네수엘라 그 원유 생산 기지나 이런 데들이 전혀 타격을 안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설사 타격을 받았다 한들 규모가 너무 작다. 그게 가장 이제 큰 건데요. 그 차트 저기 열려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는 우리보다 엄청 더 잘 사는 나라였더라고요. 네. 1970년대 우리는 저 아래, 맞습니다. 저 아래에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당시에는 산유국 기준으로는 5위권, 그러니까 그 일 생산 거의 350만 배를 해갖고 전체 생산의 하루에 8%를, 그러니까 MS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8%가 되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GDP도 전 세계 GDP에서 1%를 차지하는 정말로 큰 나라였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1.6%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1%면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이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부터 더 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50년이 되면서 지금 얼마까지 이게 하락이 됐냐면, 특히 차베스 마두로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 원유 생산은 지금 20위권으로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1%도 안 됩니다. 8%에서 1% 미만. 그래서 하루에 100만 배럴 생산 겨우 하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 됐고, 두 번째로는 GDP는 더 심각했는데 1%에서 0.1% 이게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2,800만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저 정권 기간 동안 지난 한 10여 년 기간 동안 그 800만이 지금 난민이 됐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자본시장이나 이런 그 원유 같은 그런 실물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이거는 큰 문제 없는 거야라고 판단을 마무리한 거. 다만 거기서 차이는 또 하나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어제 뭐 쉐브론이나 이렇게 일부 미국의 그 정유사나 오일 회사들이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네. 기대에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다 빠졌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베네수엘라가 진짜 바로 안정이 될까라는 걱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향후 15년 동안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면 1,100억 달러. 1,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소위 그 석유 기업들의 2년치 투자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베네수엘라에 다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베네수엘라만의 슬픔으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7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4,616,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960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5%대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46,500원, SK하이닉스도 4.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76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5,500원, SK스퀘어도 2.8%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44만 4,500원. 이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가는 104만 5천 원으로 2%대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ABL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알테오제는 지금 호가는 47만 1,500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4%대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6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흐름 나오고 있고 HLB가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24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지금 수급은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하루에 100포인트씩 갈 모양입니다. 진짜 이런가. 어제는 전략 후강이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저 정도 강하게 시작할 것 같고 그렇게 쭉 가버리면 그거 하고 글쎄요. 아까 우리 시청자분 재미있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라고요? 진방구름 과학이라 하셨으니까 이게 또 100포인트 가나요? 라고 했으니까 또 초장에 100포인트 찍고 또 오후엔 또 꺾일라는지 이 방구리가 소장님의 뷰를 방구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뷰 네. 이유 없이 일단 5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라기보다도 5천까지 가야 할 5천까지를 만들어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 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들어봤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게 아주 이제 바다 건너 먼 나라 얘기고 우리가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갈 가능성이 매우 낮죠, 사실은. 뭐 해외 여행 가더라도 베네수엘라 갈 일은 잘 없겠죠. 예, 정말로 그 여행 유튜버들 중에 소위 하드코어 위험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 예, 아니면 그런 분들 아니면 사실 갈 일이 정말로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데긴 한데 네. 사실은 이게 최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크게 화제가 안 됐던 단어 중에 이제 던노 독트린이라는 그러니까 돈노. 돈노 독트린이라는 예. 그런 단어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때문에 확실히 얘기가 됐고 그때 그 돈노주의 저희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다우도 사상 최고가고 어제 코스피도 장중 고가 고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 호가 분위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좀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10%대 급등을 나타냈고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들 주가가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양시장 상승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가면서 4,566,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957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5% 올라갑니다. 14만 2,500원, SK하이닉스도 3.7% 상승합니다. 75만 3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173만 3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3% 강세 보여줍니다. 31만 8천 원, 31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SK스퀘어가 1.9% 상승하면서 44만 5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좀 떨어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8만 5천 원으로 1% 하락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7% 상승합니다. 104만 원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7% 떨어집니다. 47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0.8% 상승합니다. 14만 9,700원, 에코프로도 상승하고요. 에이벨바이오 보합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46만 1,500원이고요. 니가캠바이오가 지금 현재 0.4% 떨어지네요. HLB도 53,700원으로 1.6% 내림세고 펩트론, 삼천당자, 코오롱티슈즈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지금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아요. 뭐 CXL 쪽도 좋고요. CXL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셈이 5% 강세고 12,79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네요. 지금 76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TLB도 3.7% 올라가고 코리아서키트, 오킨스전자 모두 상승세고요. QRT도 1.7%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름세고요. 오늘은 반도체 쪽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토르 쪽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유니온이 20% 넘게 급등을 합니다. 5,01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성한 머티리얼스 동전주네요. 자, EG가 5,980원으로 12% 급등, 동국 RNS, 노바텍, 삼화전자, 티플렉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휘토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튬 쪽도 오늘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일에너테크가 10% 급등합니다. 1,780원, 그리고 포스코엠텍도 7% 강세고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가 1,833원이네요. 그리고 리튬포어스, 하이드로 리튬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자동차 쪽도 좋고요. 백화점 쪽도 좋은 게 지금 신세계가 9% 강세입니다.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도 각각 3% 안팎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7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1,205억 원 순매도, 기관도 1,55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8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9억 원, 1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지금 환율 3원 올라가네요. 1,44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혼조세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니까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가 강하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2차 전지는 가고요.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로봇은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별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갈린다. 예. 그러네. 그 와중에 환율은 또 다시 올라가죠. 1,450원 쪽에 예. 육박하고. 예.
니케이는 빠지네. 아까 그게 임선욱 캐스터가 소개한 그게 좀 영향을 주나요? 중국에서 군이나 민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영향 주죠. 영향을 주겠죠. 당장 자동차 산업에 또는 일본은? 반도체 그쪽이나 이쪽에 다 영향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앞서 그 돈노주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제임스 먼로에서 나온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성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임스 몰로의 몰로, 네. 그다음에 앞에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의 네. 도, 그래서 돈로 이렇게 네. 이제 합쳐놓은 건데 이게 트럼프 확실히 약간 복고풍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보시면 관세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대통령 걸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년 전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1820년대니까 200년 전 맞죠, 대략. 그러니까 200년 전에 제임스 몰라라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소위 독립전쟁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임스 몰로가 당시에 했던 얘기가 이제 멀로 독트린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독트린이 우리 말로 하면은 무슨 주의도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 원칙,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뭐 이제 예.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제임스 몰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유럽 너희는 우리 아프리카 대륙은 신대륙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니까 소위 기웃거리지 마, 네. 건드리지 마. 아프리카 쪽은 예, 아메리카. 아니 아메리카. 네네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아프리카 말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러겠죠. 매다르고 푸다르네, 그죠? 많이 다르죠. 다르네. 네네. 비슷한 한 글자 차이인데 많이 다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럽이 당시 힘이 더 셀 때였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대신에 이제 아메리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할 거야. 근데 이 몰로주의가 그 이후로 뭐가 됐냐면 적어도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뭔가 소위 그 간섭하는 것에 또 그 소위 그 기준적인 그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로란 말을 본인이 직접 꺼냈어요. 근데 이게 네. 사실 저 왼쪽에 저게 뭐냐면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그 뉴욕 포스트,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언론 매체 중에 하나거든요. 뉴욕 포스트에서 저 표지를 만들어냈거든요. 1년 전 예. 2025년 1월 8일 저 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저 때 이제 저걸 만들고 이미 나왔던 용어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그 소위 그 취임하기도 전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이 트럼프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형성이 돼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돈로주의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 저 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 위까지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그 전체를 하나의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장할 거야. 네. 대신에 나머지는 분할하자. 이 느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은 중국 너희가 알아서 해. 예. 그다음에 유럽 쪽은 러시아 너네가 해. 이 세 군데가 사실은 어찌 보면 나눠서 3분할해서 소위 강대국들이 각자 우리가 그 부분만에선 서로 소위 건드리지 말자. 뭐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에서 적절은 나왔지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전현직 트럼프 참모들 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그것에서 맥락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는 엄밀히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그 내가 관리 가능한 그냥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제까지 지금 1년 동안 한 걸 보면은 남미나 중미에 친미 정부가 들어가게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의 말레이 대통령, 예.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친미 정부에는 엄청나게 호혜를 펼치고, 반면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엄청 때렸죠. 최근에 좀 네, 바뀌긴 네. 했지만. 근데 콜롬비아도 이번에 또 얘기하고 있죠. 쳐들어간다고 하고, 쿠바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과거에 약간 신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한 것 중에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아, 얘기하는 맞아요. 게 네. 글쎄. 이 그 앵글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린란드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파나마 당연히 우리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 멕시코만 왜 멕시코만이야? 아메리카만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미국만인 거죠. 미국만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과연 저게 저대로 될까는 싶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이러한 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종의 이제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렸네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국의 고품질의 제재 대상 석유 3천만 내지 5천만 배럴을 인도할 거고 이걸 시장가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은 내가 직접 관리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야, 참. 그러네. 저게 그렇구나. 방송에서 다루기는 최근이었습니다만 뉴욕 포스트에 저게 올라온 건 1년 전이다. 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 이미. 맞습니다. 네.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올해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방산주가 다시 꿈틀꿈틀 최근 6개월간 유럽 같은 경우도 방산주가 좀 헤맸죠. 그러다가 예. 다시 꿈틀꿈틀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당장 덴마크나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연일 이것 때문에 그린란드는 입도 뻥커파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를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것 자체는 그래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것을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자원 그러니까 소위 그 블록화. 네. 그러니까 자원을 다 이제 자체 생산하고 가능하면 블록 안에서 하고 딴 데 안 내보내고 뭐 이제 이런 노력들을 상당히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관세도 어찌 보면 그런 영향을 예. 준 거죠. 그것 때문에도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비용을 다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단기 금리 내려오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 자체가 앞서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장주 14년간의 그러한 나홀로 강세에서 가치주로의 그러한 전환, 스타일 변화가 계속 있을 거고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때문에 그 느낌이 본격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저평가돼 있는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정말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것 자체를 이제 저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가격 충분히 정상 그러니까 저희 제대로 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이제 반도체를 좀 덜 담으셨거나 네. 못 담으셔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때 제가 늘 얘기하세요. 예. 배 아픈 거를 잘 참아야 된다. 혹시 못한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담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면 사실은 지수를 담으면 되죠. 사실은 거꾸로. 지수를. 예, 거꾸로.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 얘기만 하면 반도체가 영원히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지수를 담아도 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이제 이전에 담은 부분보다는 덜할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분명 나머지 분야에서도 기회가 온다.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또 마음 다급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작년에도 고생하셨던 것들이 재현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꼭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중에 뭘 담는 게 좋을까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뭐 오늘 환율도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달러원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가 싶었다가도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뭔가 달러 자산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 투자만큼 좋은 전략이 없잖아요. 그럼 또 반도체 섹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좁혀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SK 달러로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을 사자.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이신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 그 세 개 중에 산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고요. 삼성전자. 예, 예. 가장 큰 이유는 세 종목 중에 가장 싸고 아직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메모리에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파운드리까지 좀 아, 다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돼 있고 심지어는 저 그 안에 올해는 스마트폰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좀 네. 다양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세 종목 중에 이래저래 이거 뭐랄까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 쿠션이 생길 수 있는 네. 버퍼가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게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생각에서 달러 자산,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썩 그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원화가 다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약달러, 심지어 원화 대비 약달러도 올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대비. 예. 저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가장 크게 보고 환율은 있고. 그러면 하향 안정화 쪽으로 아니, 간다.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급 때문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거지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엔화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위안화 강세의 흐름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만 달러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올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대만 달러도 중국이 좀 흔들면 대만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일본은 지금 이거 다 중국 때문에 이슈예요. 이건 예. 지정학적인 이슈인 거고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유로화 그다음에 중국 원화 뭐 이런 강세가 지속되면 우리 원화도 거기에 충분히 편승할 가능성이 현재의 그런 우리는 펀더멘탈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갖고 있고 싶으면서 저기 마이크로를 가져가는 건 뭐 그것도 동의하지만 네. 꼭 내가 가져가야지만 하지만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저는 올해도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지표 안 들고 오신 지가 몇 주 됐어요. 그러니까 지표 쳐다보면 촌놈 소리 듣는 장이 된 거죠. 지금 뭐 ISM 제조업 지수니 글로벌 PMI니 막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런 와중인데 당장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도 있고 한데 이거 지금 입에 올리는 채널이 없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것을 무시할 만한 가장 큰 이벤트가 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크게. 예. 연준 의장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12명의 지역 연은장이 다 바뀝니다. 그러네요. 그 임팩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는 FMC는 안 움직일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표를 가장 큰 보는 이유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어떤 정책을 바꿀까 맞아요. 싶어서 보는 건데 예. 지금 바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예.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경기 상황은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은 건 맞다. 지표상으로는. 네, 그거는 이제 뭐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대요. 저기 요즘 여의도에서 그냥 뭐 해외 증시 마케팅은 완전히 지금 올스톱이고, 예.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미국 거 사달라 하면 뭐 그냥 요즘 우리 국내 증시가 좋은데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분위기래요. 이건 뭐 달러 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미국 장기물 국채 파는 게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래요. 아마. 네. 근데 아마 재미를 별로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PB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텐데. PB만. 예.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마케팅이 걸린 상품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 마케터한테 뭔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약간은 한 발 떼서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